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스코트 마인드입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조 교수 이종화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30분 동안 맡은 강의의 내용은 나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강의 내용 자체가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그리고 요즘이 아니죠. 예전부터 많이 이슈가 되어 왔던 자존감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다루기 위해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단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단순하게 저를 얘기하자면 저는 이종화입니다. 저는 고대 안산병원에서 근무합니다. 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나를 구성하는 요인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기준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몇 가지 제가 나눠서 얘기를 해놨는데 이 이상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생각나는 걸 보면 사회적인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나 성별, 성적, 직업,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개인 내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외모나 키, 체형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넣었었는데 내적인 요인들이 같은 거겠죠. 내가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이라던가 감정 상태,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되면 자존감.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할 때 참 저는 정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제가 외래에서도 많은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존재할 때 최소한 3명 이상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모습,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라는 모습,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짐작을 하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 되게 복잡한 얘기 같지만은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다 하기에는 오늘 좀 힘들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자존감과 관련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강의를 준비할 때 한 번씩 궁금할 때마다 이렇게 검색창에다 써봐요. 이렇게 저렇게 쓴다고 광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까 상관없을 테고요. 자존감이란 말을 썼을 때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높이는 글, 높이는 책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 그러니까 넌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말들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존감이 뭐고,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고, 내가 자존감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지 오늘 간단하게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란 단어 자체가 참 되게 유사한 단어들이 많아요. 자존심, 자존감, 자만심, 자기애. 여기 자기애적 성격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해 하시죠.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형성된 자존감이 변화가 되느냐. 요 부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같이 포함을 했고요. 아무래도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자존감과 관련해서 정신건강은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포함을 했었고 마지막에는 제일 궁금해하실 주제일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일단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좀 통틀어서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넣었던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면서 제가 많은 상상을 했어요. 많은 고민을 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존감에 대해 설명을 할까 하는데 자존감이 어떻게 보면은 측정이 가능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건 다 자존감 때문이다. 자존감이 좋아서 그렇다 안 좋았다고 하니까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상상 속의 동물 같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넣어봤고요. 네, 여기서 한번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자존감, 자존중감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자존심이란 단어하고 뉘앙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아니면 사람들이 이용할 때 자존심이 세다라고 하는 거고 자존감이 세다라고 하는 말들이 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단어적인 의미로는 비슷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심자를 써서 이용을 하는 걸 테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얘기를 하죠. 근데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영어에서 심리학적으로 넘어왔던 셀프-에스팀이라고 하는 말들, 그러니까 이런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들이 현재는 자존감으로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앞으로도 자존감이라는 말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럼 이 자존감의 의미가 뭐냐?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포함을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느냐, 이 마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걸 수치를 계산하는 건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예전에 학자분들 중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자존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어 찾아왔는데요. 자존감은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에 향해서 성취한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100이었으면은 성취를 70 정도 했다고 하면 자존감이 70 정도 유지하는데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도 있어요. 이거는 뒤에 가서 좀 얘기하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말들 중에서 자기애나 자기애적 성격,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애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애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상 용어에서는. 근데 자기애적 성격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한번 자기애적 성격과 자존감이란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연관성을 얘기해서 포함을 했는데, 자기애적인 성격, 우리가 말하는 나르시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났고 멋있다, 나는 다 옳다, 내가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관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심도를 보이지만 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는 이런 특징들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르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지 않을까, 이런 실수,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역으로 내가 더 잘났다, 옳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애적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의 형성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강하다, 자존감이 강하다, 자기애적 성격이 강하다, 이건 좀 다르게 보고, 오늘 얘기하는 것들, 건강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자아 존중감,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 감정들이 좋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이 얘기한 것들이 자존감이 변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외래에서도 병적인 부분들도 묻지만 아무래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변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학자분들 간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긴 한데요. 10세 이전, 그러니까 아동기, 영유아기에 형성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자존감이 1차적으로 형성이 되고, 이게 유지된다는 견해하고, 아니면 성인기, 오후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쳐서 조금씩 더 발전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생활환경에 따라서 좀 변화하는 부분들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차이점이라고 하자면은, 우리가 뭐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성격하고 저는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게, 어제까지는 나를 되게 자기 비하를 하고 무시하다가 오늘 내가 난 존중할 거야 하면 자존감이 오르느냐,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렵고요. 그래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가능하다. 그리고 자존감을 올리는 것, 뒤에서도 한번 얘기하지만은 많은 교육들이 있어요. 자기계발서도 있고, 저도 지금 강의를 하지만 이런 강의들을 하고 교육을 듣는데, 이런 교육을 듣는 것만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는 부분은 좀 다르다고 얘기해요. 자기계발서들도 책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책만 읽는다고 해서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뒤에서 형성하는 부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 형성에는 영유아기, 그리고 유전적 타고난 요인들, 이런 것들은 많은 영향을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는 조금 듣기에 따라서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는데, 외모가 좋거나 훌륭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기가 유리하죠. 좀 잔인한 말이죠. 저도 원빈 보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키가 크거나 외모, 그런 성격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라고 해서 꼭 자존감이 낮진 않아요. 하지만 외향적으로 했을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물론 반대로 비난받을 기회도 많아지겠지만, 이런 성격적인 부분들도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건 가정 환경이죠. 양육하는 부모님의 태도, 부모님이 아이를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느낌들, 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행동들을 롤모델을 하면서 커가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한테 해줬던 행동들,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해줬으면 그 태도를 배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늘어나게 되고요. 거꾸로 학대나 방임을 받은 아이들은 내가 스스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나 내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거나 비난을 받을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이후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성취, 뭐 달성도 혹은 대인관계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처음에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자존감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내가 목표했던 걸 얼마만큼 성취해 가느냐, 이 부분하고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들, 그런 것과 동시에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성취도와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죠. 사람들하고 관계.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을 당했던 아이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뭐 청소년기나 아니면 초기 성인기, 물론 뒤에 성인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준다는 걸 느끼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도 좀 변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구나. 아, 내가 나를 존중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 다음 걸 나타낸 거는 아무래도 두 가지가 좀 다르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성인이 됐을 때 저한테 와서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혹은 어렸을 때 힘든 일이 있어서 나를 존중할 수가 없다. 이건 다 그 사람들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약간 조심스럽게 이거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내가 학대를 당하고 방임을 받고 아니면 적절한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망가진다라고 했을 때 너무 슬픈 얘기고 저는 그 의견에 동일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썼는데 과거의 일들을 바꿀 수 없는 건 사실이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활동을 할 때 더 불안하고 더 위축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자면 부정적인 과거를 경험을 하고서도 그거를 자꾸 극복했던 얘기들도 많죠. 위인전들에서도 나오고 제가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책을 얼마 전에 봤다가 좀 생각이 들어서 넣었던 건데 저 닥터 도티라는 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할렘가 같은 곳에 살았고 뭐 아버지는 거의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머니는 우울증. 그래서 방임받던 아이였는데 자기 자신을 바꾸는 연습을 하면서 뭐 신경외과 의사가 됐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해서 자서전 같은 책이더라고요. 사실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 못 해봤었는데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내가 핸디캡을 안고 있던 좋은 환경에 갖고 있던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것들은 그 사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변화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활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내가 성취를 해보고 그다음 관계에서 인정을 받아보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조금씩 조금씩 느끼는 과정이 자존감을 더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대하는 태도들이 조금 다르죠. 방어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를 들었는데 방임이나 학대를 당한 이 아이들이 저도 아이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가장 슬픈 일들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 한편으로는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애가 살아본 경험, 그러니까 고기도 씹어야 마시고 먹어봐야 맛있는 걸 안다고 경험을 하지 못해봤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감안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줬을 때 어떤 경우에는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의식적으로 좀 경계하거나 이런 태도들이 났고요. 거꾸로 해서 대인관계에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오히려 의존하려는 욕구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더 의존하게 되고 내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꾸 맞춰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친구가 요구를 했을 때 내가 되게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면서도 그것을 해준다거나 그러고 때문에 나중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대방한테 폭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나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남한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했을 때는 아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맞게 했나? 이런 기준이고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하면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했을 때 내 기분이 확 다운돼 버리고 이런 것들처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나 우울증이 오기가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많이 예를 든 것처럼 같은 얘기도 있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나죠. 그리고 거꾸로 해서 이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욕구들이 높아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 더 많은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친구들이 나한테 다가오고 요구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요인 아니면은 직책, 권력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냥 성공을 하고 경제적으로 벌고 잘 베푸는 거라면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잘 극복한 케이스가 되겠지만은 이 상황에 올라갔을 때 반대로 이 사람이 과시하게 되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지도 모르니까 미리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여유가 없고 분노 표현을 한다거나 지적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태도 중에 하나는 회피적인 태도들이죠. 내가 이거는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자신이 없어지니까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러다 보면은 기회가 왔을 때 누군가 도움을 줬을 때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자존감이랑 정신건강은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저희가 병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아까 성격도 얘기한 것처럼 내성적이라고 해서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당신의 자존감이 낮으니까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상황에서는 정신질환이 발병될 위험성이 높죠. 특히나 기분, 감정과 관련된 요인들, 그러니까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혹은 양극성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 오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 낮은 아이가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이 사람 둘한테 똑같은 비난을 했을 때도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에이 무시하고 넘어간다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조언이 되는 말을 했으니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태도로 응하는 거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얘기한 거에 내 감정 상태가 확 다운된다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해지기도 하고 다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회공포증이라든가 불안증이 나타나거나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울증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자꾸 우울해지다가 거꾸로 우울증을 극복하겠다는 무의식적인 생각에서 조울증이 나타나는, 우리가 정신분석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조울증이 발생할 위험성도 놓게 되죠. 그래서 기분장애의 발생 위험성이 높고요. 저정감이 낮고 사회생활이 위축되어 있고 정신질환이 발병을 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가게 돼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얻는데 아무래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피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좀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위축이 됐을 때 우울증이 유발을 하고 발병을 했을 때 그러고 나서 발병을 하게 되면 다시 사회적으로 더 위축을 하죠. 우울증이 왔으니까 더 활동하기가 힘들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잦은 실수가 반복이 되면 자존감이 더 떨어지고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았을 때 이거 자체가 병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다른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높고 사회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위축되거나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치료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할 건데요. 저는 1차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약물 치료하고 이러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외래에 왔을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정신과 진료로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약물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제 외래에서도 그냥 상담만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상담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신과에 제가 의심되거나 걱정이 되면 건강검진한 셈 치고 가라고 하는데
첫째적으로 경도에 뭐 우울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자존감이 낮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했을 때는 상담 치료를 한다거나 내가 스트레스나 긴장되는 걸 이완할 수 있는 이완요법들 아니면 생활 습관을 좀 변경하는 거를 갖게 되죠. 아무래도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것들이 줄어들고 나가는 것들이 줄어들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나가는 게 무서워져요. 예전에는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장기간 시간이 벌어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변경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정말 이 이후로 상담 치료가 필요하고 더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그 외적인 치료들도 같이 개입을 하게 되죠. 제가 1차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은 앞에 두 가지 부분이에요. 생활 습관을 변경하는 쪽에 대한 내용들이고 정말 내가 이걸 스스로 극복하기 힘들 때는 상담 치료를 받자.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한 문장을 요약하면 저렇게 얘기해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면 전문가를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꼭 정신과 병원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상담을 하시는 센터에 가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병원에 가볼 수도 있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위클래스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물론 여기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이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관에서 내가 정말 치료가 필요한지 한번 좀 평가를 받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존감의 향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참 이거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참 힘든 게 제가 강의를 들어서 자존감이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100% 완성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강의를 하면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성격이랑 좀 비슷하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성격 자체도 내가 살아온 시간 뭐 10년이면 10살이면 10년이 되겠죠. 20살이면 20년이 되고 살아온 시간만큼 여러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존감이라는 것도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쌓여가면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바뀌는 거를 내가 한 번에 이걸 해결하고 한 번에 다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보다 아마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 향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내 위치를 지금 확인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 모습이라는 것들이 긍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내 부정적인 모습, 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참 보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존심이 낮은 일단 모든 우리가 상담 치료든 자존감의 향상이든 기본을 가는 거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황 자체를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썼는데 실수를 하나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전부 미워하고 한 명이 나한테 비난을 하면은 그 그룹들이 다 날 싫어할 것 같다. 이렇게 나 혼자서 과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가 쉽고요. 실제로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착각일 건가 아니면 내가 자꾸 그런 경향으로 생각을 해내가는 걸까 아니면 진짜 전부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경우인데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 내가 짐작하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약점들을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하는 말들이 제 단점은 되게 셀 수 없이 많아서 막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강점을 한번 얘기해보자 하면 강점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살면서 보면 강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잘하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키웠을 때는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약점이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자신이 자꾸 가치 없다고 느끼는 부분들 때문에 강점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요. 저는 저 얘기를 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는데 있는 그대로 좀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든 상황에 와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우울하고 슬퍼다 뭔가를 하기 힘든 상황인데 자기가 우울한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건 마음에 그냥 정신력의 문제고 극복할 수 있어. 우울한 거 없어. 자꾸 이렇게 부정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우울감이 더 커지고
불안한 게 커지고, 만약 자존감이 낮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권력을 취했을 때 굉장히 권위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내 태도를 뭐 이게 난 좋아, 나빠, 난 이게 싫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이런구나라는 걸 한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받아들임 다음부터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되게 길게 한 이유 자체가 실제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내가 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러겠죠. 저도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내가 정말 마음속 깊숙이, 그러니까 나라는 성격, 자존감, 내 태도, 기본적인 틀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단점도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수정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말을 추가로 썼는데요.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존중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나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내가 이런 장점들도 있고,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지 존중을 할 수가 있고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조건부 수용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런 건 잘했으니까 나는 사랑할 거야, 이런 건 못했으니까 난 인정 안 해, 이럴 경우에는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좋은 차를 갖게 만들고 좋은 집을 갖고 이런 식으로 자꾸 외모 겉으로만 꾸미다 보면은 막상 내 마음속은 되게 황폐해지기 쉬워요. 그거는 낮은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노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저 말부터요. 가만히 있으면 안 변한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목표를 갖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내가 어느 정도 성공?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요.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뭔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이런 거 잘하는구나, 쓸모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자존감이 커지는 경과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들은 뭔가 목표를 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목표가 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자존감이 낮고 괴롭다라고 해서 어떤 계획을 하겠습니까? 그럼 뭐 2년 안에 취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되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좀 추상적이란 말을 씁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떤 단계에서는 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쉬운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몸을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멋지게를 어떻게 할 건지를 더 구상을 하자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킬로를 빼고 두 번째 달에는 어떤 운동을 해서 그 달에 몇 번을 성공했는지, 그리고 이 한 달 동안에 내가 목표한 거하고 성취한 거를 보면서 자존감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이 1년 안에 몸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1년 안에 내가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존감을 관련된 성취를 느껴보거나 이런 것도 없지만, 한 달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내가 그러니까 낮은 목표부터 점점 성장해가는 목표를 가졌을 때 내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을 갖고 유리합니다. 근데 제가 외부 활동을 좀 힘들어하는 사회 불안증이 있거나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면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없을 때 나가보자. 없을 때 나가서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할 수 있을지, 몇 분을 버틸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면 나도 밖에 나갈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늘리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나갔을 땐 최소 10분 이상 돌아다녀 보기. 여기서 또 성공을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엔 사람들이 좀 적은 공간에서 생활해보기, 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기,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하면 또 거기서 상담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 돼요. 내가 했을 때 힘들었던 점이 어떤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수정을 해갈 수가 있죠. 하지만 내가 밖에 나가는 게 무섭다고 방 안에만 있게 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를 한 번에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잘 놀고 떠들고 즐기겠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나가서 하나씩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현대사회에서 되게 문제가 되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이 사람들하고 비교입니다. SNS가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친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이거를 비교하고 나 자신을 깎아내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차를 샀는데 나는 못 샀어. 너무 괴로워. 이러면서 나는 쓸모없고 난 가치 없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영향들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내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할 때 사회적인 제도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뀐다고 하면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가 안 바뀌면 나는 바뀔 수 없다라고 하면 너무 그거는 잔인한 말들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제도 외에도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한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저는 SNS로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SNS 그냥 일단 중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걸 봤을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시너지적으로 내가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지만, 내가 그거를 보면서 스스로 나를 비교하고 자기 비하를 진행을 하고 괴로워한다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진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대부분 SNS는 자기가 잘한 것만 올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다 행복하고 다 좋아만 보이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보여주기만 하는 거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내가 보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꾸 나랑 비교를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교 자체는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지만은 비교를 통해서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어느 거고 단점이 어느 거고, 그리고 내가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잘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잘한 거를 봤을 땐 저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순기능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럼 노력하세요, 노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좀 조심해서 한 슬라이드를 넣었었는데, 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다 돼. 해서 안 되는 게 어딨어. 특히나 어르신 세대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썼죠. 하면 다 되는 거지. 뭐 군대에서는 산도 옮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몇몇 자기계발서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해요. 네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 근데 노력 자체가 모든 거를 자존감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한 개만 팔고 있을 때 결론적으로 늘 99명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더 많은 준비를 했으면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 다음에 물건을 살 때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채웠을 때 스스로 내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존중감을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역이 쌓여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다가 기사를 보고 그냥 야, 이게 이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은 사기를 당했는데 나중에 3년인가 지나서 사기액을 더 받았어요. 비트코인 들어서 될 사람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는 경우에 정말 운이 없어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하거나 뭔가를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을 했다고 모든 게 달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내 탓이 아니라 운이 없었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를 좀 갖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걸 운 탓으로 넘기면 정말 또 다시 나태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걸 연습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운의 영역이라서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걸 했을 때 자기에 대한 비하를 하는 태도나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들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자존감의 향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겁니다. 우울증 치료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뭐라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청소년들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애들은 게임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게임부터 해봐라. 게임하고 이겨보면은 내가 몇 승까지 하고 그냥 거기까지 멈춰라. 그리고 몇 승을 해보면 기념으로 밖에서 나가서 산책을 해봐라. 의기양양하게. 그래서 산책을 하고 나면은 다른 것들도 늘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이 권고되는 게 하루에 10분 이상 정도는 산책을 하거나 햇볕을 노출하는 것들, 그리고 습관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습관을 만든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한 것들이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습관적인 행동을 그냥 하게 되는 경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누워만 있고 방에서 안 나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거나 그랬을 때 또 그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근데 취미로 내가 운동을 하거나 밖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가 익숙했던 행동, 자전거를 탄다거나 산책을 나간다거나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행동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활동을 하는 것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괴로운 상황이 왔을 때 나를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 나를 오히려 더 괴롭게 하는 활동도,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악순환처럼 가라앉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활동을 좀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수면이나 기상은 기본적인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규칙적으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밤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학이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내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가급적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사람들이랑 좀 같이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떨어지다 보면은, 특히 혼자 있다 보면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방에 누워 있으면서 내일은 되게 돈 줬을 것 같고 행복해, 직업이 나타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일도 이렇게 누워있고 모레도 그렇고 나는 더 우울해지고 나중에 못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막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아까 수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내 감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화났어? 그러면 나 화났어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감정을 감정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이 받아들이면 내가 내 감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났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왜 화났지? 그럼 화를 좀 덜 내볼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화가 났는데도 안 났다고 우기다 보면 더 화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좀 수용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넘는데 시간이 좀 길어져서 요거를 비슷하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불안 자체는 병이 아니에요. 불안 자체를 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불안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경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넣는 이유가, 아무래도 10대 후반에서 30대, 40대 초반까지 제가 이 강의를 많이 들으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 새로 직장을 구한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장소를, 환경을 옮기게 됐다 하면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불안 자체는 제가 그래서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안이 왔을 때 내가 이거를 맞서서 잘 진행을 할 것이냐, 도망가느냐가 이제 태도로 나타나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거를 회피하고 자꾸 피하려고 하다 보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오히려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환경을 하는 것들이 긴장되는구나, 불안한 거구나,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좀 불안을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잠깐 넣고요. 마찬가지로 감정을 수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오늘 강의 내내 반복을 하는 것들이 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들, 내 감정들, 이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께 지금 30분 정도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됐었던 책들, 그리고 읽었을 때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책들을 몇 개 골라봤고요. 요거 책을 보면서, 책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책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서 읽고,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날에 작은 계획부터, 뭐 책에서 나가서 활동을 해보라 그랬다. 그러면 나가서 진짜 5분 나가서 활동하기, 10분 나가서 활동하기, 이런 것들. 뭐 친구한테 인사를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마디씩. 그리고 대화를 처음부터 길게 할 수는 없어요. 단계적으로 늘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고, 보통 이럴 때는 제 질문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